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중국 정부가 또다시 요소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요소수 대란이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요소처럼 수입량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 216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 가짜분 경제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이슈 플러스에서는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 모시고 2024년 내년도 자산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2월 7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가짜분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MBC 양효걸 기자가 브리핑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짜분 경제 소식 뭔가요? 요소수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좀 나온 지가 이번 주에 좀 문제가 됐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속보들이 나오고 있고, 간단하게 상황을 정리하면요. 최근에 이 중국 당국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산업용, 그러니까 차량용 요소 수출을 막은 게 이제 시작이었고요.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해관총서에서 우리 업체로 수출하려던 요소 반출을 이제 멈춰 세운 겁니다. 네, 요소 수출이 전에도 한번 문제된 적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2년 전이고요. 2021년에 요소수 대란을 겪었는데 이 디젤 차량 배출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거를 질소와 물로 다시 분해하는 데 필요한 요소고요. 예. 흔히 보는 이제 화물차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들기 위해서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히토류처럼 아주 희귀한 물질도 이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전에도 우리나라 요소 잔뜩 생산할 수 있었던 설비 있었는데 네. 중국에 지금 거의 전량 의존하는 게 그게 싸서 맞습니다. 그런 거지 네. 대단한 건 아닌데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중국 측에서 통제한다니까 우리 업계는 당황하잖아요. 네. 이게 받아다 쓰던 거가 갑자기 끊기니까 이제 당황을 한 건데, 희귀한 게 아니면서도 또 없으면 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소를 우리도 사실 생산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채산성이 안 맞아서 2011년에 국내 생산이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 수입한 양이 당연히 그 다음에 늘었겠죠. 근데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수출을 통제하면서 우리도 그때마다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2021년 당시에 실제 차량이 멈췄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앞서 이제 화물차로 예를 든 거는 디젤 승용차도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15,000에서 2만 킬로미터 정도마다 주입을 해주니까 사실은 조금 띄엄띄엄 넣어도 되는 거죠. 이제 화물차는 요소수를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500에서 600킬로미터마다 이제 요소수를 주입해야 되는 건데, 2021년 11월 달에는 그 당시에 이제 부산과 인천 항만의 화물차들이 실제 멈추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이제 비축분을 막 풀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요즘 하도 세상이 흉흉해서 제가 너무 의욕만 가지고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당국이 이렇게 하는 남다른 이유가 있나요? 일단 2021년하고는 조금 다른데, 당시 이제는 중국 당국이 요소를 포함해서 화학비료 29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하거든요. 수출 전에 검사도 더 해야겠다 하면서 통관 기간을 좀 길게 만들었는데, 사실 그때는 한창 이제 미중 무역 갈등, 그다음에 이제 자원 무기화가 진행되던 때였고, 이 미국의 무역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좀 대응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던 측면이 컸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혹시 자원을 또 무기화하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들었는데. 근데 제가 아까 좀 결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거는, 지금은 이제 뚜렷하게 우리나라만을 타깃으로 삼은 건 아니고 정부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수출 통제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내 수요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의 부족입니다. 한마디로 중국도 우리도 쓸 게 없다. 우리도 부족하니까 일단은 밖으로 나가는 수출부터 막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러면 진짜 큰 사건인 게, 중국이 제가 알기로 요소 생산의 최대 생산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최대 생산국도 부족해서 쓸 게 없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요소 부족 사태의 원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 배경, 그 끝에는 인도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때문에 요소가 부족해진 거예요?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국이 한 5,500만 톤의 요소를 이제 한 해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10% 정도를 세계 각지로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500만 톤 정도 수출을 하는 건데, 이 중에 절반 정도를 인도가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도가 경제 규모를 키우면서 농업용이나 산업용 요소를 시쳇말로 좀 싹쓸이 해가고 있다는 거고,
뒤늦게 중국 내에서 요소 가격이 치솟으니까 중국 당국이 왜 이러지 하고 봤는데 수출 물량을 상당 부분 인도가 다 가져가니까 일단은 다른 데 수출 물량부터 좀 줄이자라고 결정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세계 시장의 큰 손이 중국이 아니라 인도가 됐네요. 네,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중국이 하던 일이었거든요. 예. 원재료뿐 아니라 세계 농산물도 빨아들였었는데 당시 중국이 원래 대부분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소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막 호주산 소고기 가격이 치솟기도 했었거든요. 예.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호주에서 한국으로 이미 소고기를 실은 배가 출발을 했는데 예. 중간에서 중국이 웃돈을 주고 물량을 가로채서 배가 한국으로 오다가 중국으로 이렇게 트는 그런 이야.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인도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유가 어찌 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해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네, 오히려 정부가 일단 현재 석 달치 재고를 확보해 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2021년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소라는 게 이게 알아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면 또 상품성이 떨어져서 오래 비축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치만 이제 비축을 해놓는다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비축 물량을 천천히 소진하면서 빨리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해오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소 수입 비중이 중국이 압도적이라고 하니까 이게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일단 2021년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 뒤로 사실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호주 이렇게 요소를 수입하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국 의존도가 60%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통계를 보면 이 수치가 다시 9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대란을 긋고 더 올라갔는데요. 네, 당시 이제 수입선 다변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상 저렴한 중국산 공세를 이제 떨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중국산 요소 가격이 한 다른 데에 비해서 한 10% 가량 더 싸고요. 네. 그렇다고 품질이 나쁘냐 하면 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요소수를 만들면은 이 다른 곳에서 사온 거는 오히려 중국산보다 이 탁한 정도, 이 예. 탁도가 더 높다는 거고 이물질도 막 섞여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품질 면에서도 중국산이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업체들이 중국산을 쓴 이유가 결국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아서 그쪽을 많이 쓴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현재 국내 요소수 제조업체가 롯데 정밀화학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이제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은데 언제 있을지 모를 공급 충격에 대비해서 다른 나라에서 사와라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죠. 게다가 이 정부는 디젤차 줄이겠다고 지금 난리인데 디젤차에 많이 쓰이는 요소수는 많이 사놔라, 쟁여놔라 하는 게 사실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민간에 떠넘기기가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으니 네. 공공에서 사놔서 비축했다가 나중에 풀거나 아니면 업체가 사도록 할 거면 약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바로 이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데 현재 이제 조달청이 일부를 공공 비축으로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사실 예. 충분치는 않고요. 업체들이 나서줘야 하는데 실제 뚜렷한 유인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걸 사오면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하면 물류비를 좀 보장은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좀 불안한 상황이고 만약에 중국이 이런 이제 수출 통제를 내년 1분기나 상반기까지 길게 가져간다고 하면은 사실 현재 우리가 확보한 재고가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수출 통제가 매번 이렇게 계속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데.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소수 대란 이후에 2년 동안 과연 뭘 한 거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사실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 사오면 가장 싸던 곳에서 사던 때보다는 요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당분간 요소 가격 강세는 이제 불가피할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소도 문제지만 저는 더 큰 문제가 이러다가 좀 더 중요한 원자재로 옮겨 붙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돼요. 네, 이게 사실 더 큰 문제거든요. 요소가 굉장히 상징적인 거는 요소의 어떤 수출 통제도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실제로 이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광물 같은 경우를 한번 틀어쥐면 네.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간 1,0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130억 원 이상 어치를 이제 수입을 하면서 특정 국가 수입의 의존도가 90% 이상 제품, 이걸 절대 의존 품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이런 특정 국가에서 절반 이상 의존하는 상품이 한 1,000개가 넘었고 이 중에 580여 개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였고요. 예. 요소처럼 아예 90%를 넘어가는 절대 의존 품목, 이거는
중국 수입은 거의 한 216개로 나타났습니다. 야, 요소처럼 절대량을 의존하고 있는 게 200개가 넘는다고요? 네, 이 품목들 살펴보면요. 요소는 만약에 극단적으로 가면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사실 뭐 기술력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건 아닌데 예. 뭐 만드는 과정에서의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제 국내 인건비로는 이제 감당이 안 돼서 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좀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예. 오히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그 히토류. 네. 이런 거는 뭐 큰 문제 없나요? 이것도 사실 반도체 생산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흑연이라든지 리튬 그다음에 히토류 같은 것들은 만약에 실제로 마음을 먹고 통제를 하면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2차 전지 산업에 치명타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선 다변화와 함께 전략 자산으로 좀 비축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뭐 원자재 얘기했었으니까 네. 요즘 유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일단 유가가 굉장히 걱정이었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중국 경기가 굉장히 침체 쪽으로 많이 이제 예상이 되면서 예. 빠르게 지금 유가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세계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고 그럼 수요가 줄어들 거니까 결국은 유가 이제 수요도 줄어들 거다. 이런 이제 판단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게 기름값은 떨어졌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제 올해도 2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매년 이맘때면 내년 경기는 좀 나아지려나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모시고 2024년 경제와 자산 시장의 흐름을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송경제의 원조 멤버들 중에 한 분이시죠.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모처럼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예. 먼저 요즘 글로벌 경제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글로벌 경제 상황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 고물가, 고금리, 하지만 성장은 저성장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요즘 대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요소가 일단 미국일 텐데 미국의 경제는 요즘 어때요? 참 안 좋다가 예. 이제 좋아지고 있는 중이죠. 일단 뭐 지난 분기 그러니까 7, 8, 9 세 달을 3분기라고 부르는데 예. 그 3분기 성장률이 5.2가 나왔습니다. 이게 성장률이 이 정도가 이 큰 나라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한 10배 넘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되는 나라가 5% 이상 성장한다라는 걸 우리가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 나라는 우리가 계속 부러워만 해야 되는 상황인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코로나 전에 비해서 거의 5배 가까이 올렸는데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요즘 기준금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일단 인하 기대가 되게 커지고 있어요. 이게 예.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송경제 플러스 계시는 분들한테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한테 힌트를 드리자면 예. 2년물 국고금리를 보면 예. 정책금리가 보인다. 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2년물 국고금리는 이제 채권 시장에서 두 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채권인데 네. 그러니까 거래가 많아야 사실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년물 국고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 향후 2년간의 정책금리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그리고 그다음 1년 사이에 정책금리를 평균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지난밤 4.6%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정책금리가 5.5인데 네. 2년 평균이 4.6이다. 이건 벌써 이제 내년에 한 4번 인하하고 그 다음에 4번 인하한다라는 전망이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대세인 거죠. 이미 시장에서는 그렇게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그렇죠. 거네요. 3번 이상, 4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좀 사실상 반영한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금리 인하를 벌써 선반영하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는 앞으로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건가요? 확신도 확신이지만 방금 전에 잠깐 해외 뉴스 했지만 국제유가 빠진 게 예. 정말 이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전 세계 경제에서 인플레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많이 하는데 특히 최근에 보시면 인플레이션의 어떤 지표들 중에 하나가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는 게 예. 있는데
이것도 한 3%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물가 상승률들이 뚝뚝 떨어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 3.3까지 내려올 정도로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좀 둔화되는 것 같으니까 네. 야, 이 금리 너무 높은 거 아니냐. 5.5%가 뭐야?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 3%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분위기를 잡는 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번이 이렇게 금리가 앞으로 낮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물가가 이제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낮추겠지가 아니라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미국이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소비가 크게 줄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지경까지 이를 것 같으니 그래서 금리를 이제 낮출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해석도 일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해석은 그 뒤에 주식시장, 자산시장에 큰 향방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시나리오 나쁜 시나리오죠. 예.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 일단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입장에서는 큰일 나죠. 큰일 나는 시나리오이긴 한데 일단 현재까지는 아직 그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은 조금 낮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다 아는 미국의 실업률이 4%가 안 되는데 네. 사실 참 그렇게 그 이민도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되게 높은 나라인데 네. 그 나라 실업률이 뭐 3.7, 3.8 이 정도라는 건 완전 고용을 넘어서서 그냥 100% 고용이라고 봐야 돼요. 호황이죠. 네, 호황일 정도로 좋으면 그냥 결국 사람들의 어떤 소득이라는 것은 노동 시간에다가 임금을 곱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뭐 요새 고임금 일자리가 아니라 낮은 임금 일자리로만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는 2년째 듣고 있죠. 그래서 그건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집안에서 쉬고 계시던 분들이 또는 아이가 이제 커서 독립하고 이러면서 돈을 벌고 이러면 결국 경제 전체의 파이랄까 소비의 파이는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가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차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자면 와, 저런 차를 타나 싶은 그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뭐라고 하나 트럭이죠. 미국에서는 라이트 트럭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러니까 뒤에 일단 뭐 짐을 실어야 실을 수 돼요. 있고 가구도 싣고 다니고 예. 뭐 심지어 뭐 가전제품들도 다 싣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큰 트럭들이 대부분 연비가 안 좋아요. 그렇게 기름을 펑펑 쓰고 있는 자동차들의 판매나 이런 것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유가 오르면 바로 소비에 타격을 받는 게 그 사람들은 휘발유 안 넣는 건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네. 다른 소비를 줄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요새 미국의 휘발유 가격도 우리도 그렇고 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구매력, 그러니까 다른 데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니까 경기가 뭐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어요. 뭐 저축이 고갈됐다. 이것도 네. 사실이고 또 경기 좋은 데만 좋지 정보통신산업 같은 데는 대량 해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 일단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그래도 저기는 선녀다. 굉장히 경기가 좋다. 그리고 뭐 급박하게 적어도 한 6개월 이내에 경기가 크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5에서 1.4로 OECD가 하향 조정했고요. 내년도는 그런데 오히려 전망치를 2.1%에서 2.3%로 올렸어요. 근데 청취자분들 중에서 내년 경제가 더 좋다고 말도 안 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홍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내년이 좋게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일단 올해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금 1분기부터 시작해서 3분기까지 누적 성장률이 대략 지금 얼마 정도 나왔냐면 1.5% 정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4분기 성장률만 더하면 1년 누적 성장률이 대략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4분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OECD보다 저는 올해 성장률은 좀 더 높게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올해는 더 높게. 그렇지만 뭐 내년은 네. 자신을 할 수 없는 게 이제 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수출이 안 된 게 첫 번째인데 예. 사실 그보다 더 직접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 하면 정부가 돈줄을 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만들었던 올해 예산안이 좀 죄송합니다만 예측 실패를 아주 크게 했죠. 와. 그래서 뭐 세수가 좀 이렇게 모자란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고 네. 그래서 GDP 통계에서 나오게 되는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예. 뭐냐면 우리가 이제 1부터 100까지를 우리가 경제를 이렇게 성장을 시킨다 그러면 정부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20%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얼마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는가를 측정하는 건데 네. 이제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1분기부터
시작해서 3분기까지 1.5% 성장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정부가 어떤 기여를 했냐 보면 마이너스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만 만약에 마이너스 기여를 안 하거나 조금만 더 돈을 풀었다면 사실 올해 2% 성장은 그냥 꽤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네. 자, 우리 이렇게 성장률 별로 안 좋다고 제가 우리 이야기했죠. 내년에 예. 뭐 그렇게 크게 안 좋아질 거요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 예산안이 그렇죠. 지금 심의 중인데 네. 올해보다 더 긴축적인 것 같아요. 결국 2년 연속 기재부든 국회든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만 낙제점을 좀 받고 있는 중인 거고요. 이 정도로 과연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예. 적어도 작년에 그렇게 돈줄을 쬐으면 올해 성장률도 이렇게 안 나오면 내년에 이제 그 증가율이 한 2.7인가 8 정도로밖에 안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3인데 네. 세금을 쓰는 지출을 하는 게 2.7, 2.8이면 이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란 이야기죠. 그리고 명목 경제 성장률이 또 우리 2% 나온다고 그러면 예. 이게 경제 외형은 한 4% 정도 성장하는 나라인데 세금을 그 정도밖에 정부가 재정을 그밖에 안 쓴다라는 건 굉장히 강한 긴축이 내년도 벌어지는 거죠. 결국 이렇게 긴축도 크게 하고 미국 중앙은행의 태도 변화를 보면서 우리 한국은행도 또 눈치를 봐야 되니까 네. 이게 뭐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올해는 특례보금자리론, 내년에는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걸 해서 쉽게 얘기해서 가계가 부채를 일으켜 경기를 살려라. 우리는 신경 안 쓴다라는 세상 이런 정책 조합이 올해도 나왔고 내년에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내년 경기 전망해보고 있습니다. 홍춘욱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센 발언 해주셨어요. 정부가 작년도 그리고 올해 이거 뭐 예산 조정 이거 낙제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좀 의구심이 있어서 이거 박사님께 여쭤보면 딱 좋겠다 싶은데 2018년부터 2022년도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가장 어느 부분이 기여했는지 예전에 통계 살펴봤더니 순수출입하고 그 다음이 정부 소비더라고요. 맞습니다. 압도적인 기여를 했던 섹터인데 그거를 이렇게 급격히 줄여놓고 그럼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그럼 그걸 줄인 기대 효과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순기능이. 그게 뭐였을까요? 외환시장 안정. 외환시장 안정. 네, 그러니까 성장을 희생하고 환율을 잡았다 또는 그렇게 자평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정책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제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서 영국으로 한번 돌이켜 보시면 예. 그때 이제 트러스 정부 지금 수낙 총리 전에 여성 예. 총리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이 트러스 총리가 취임한 다음에 첫 번째로 밝혔던 게 뭐냐면 감세와 재정 확대였어요. 왜냐? 경기가 2022년 안 좋으니까. 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2023년 우리는 세금도 좀 깎아주고 경기 부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영국 국채 금리가 1% 이상 급등해 버렸죠. 왜? 이 나라 이제 채권 발행량, 적자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거니까 예. 이거 지금 빨리 영국 길트 다 팔아. 그러니까 영국 채권의 별명이 길트인데 예, 예. 영국 국채 다 팔아버려 하면서 금리가 급등했고 그 금리를 급등하면서 무슨 문제가 연쇄적으로 생겼냐면 우리나라 연기금은 그러지 않는데 그 영국 연기금들은 네. 돈을 빌려서 채권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예.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ETF에서 우리 고퍼스 뭐 3배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연기금도 그걸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급등하면 이전보다 뭐 3%의 채권을 발행해 놓고 있었는데 5%가 됐다. 예. 그럼 예전에 발행된 3% 채권은 가격이 굉장히 빠지겠죠. 인기가 그렇죠. 없을까요? 그러면 그 가격의 하락폭이 그 연기금들의 위험 한도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뭐 최대한 여기까지는 내가 수용하고 참는다 하는 레벨이 있어요. 예. 그걸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기계들이 매도를 이제 손절이라는 거, 로스컷이라는 걸 해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이제 그걸 본 다음에 예. 야 우리는 이제 무조건 건전하게 그리고 남들이 볼 때 한국 위험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일절 행동을 하지 말자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올해 우리나라 경상흑자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는데도 맞아요. 외환보유고 좀 줄었죠. 예. 그만큼 외환시장에 환율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외환 보유고도 소모하고 음. 더 나가서 이런 재정 긴축 등을 통해서 국제 투자자들 저희들이 이제 채권 자경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아무튼 어떤 나라에서 문제가 생긴다 싶으면 일제히 몰려서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한국에 부르지 않기 위해서 몸조심을 했고 내년에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판단이 옳은 걸까요? 아닐 걸까요? 그 지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라서 저도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작년에 긴축한 건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을 긴축적으로 한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네. 근데 내년은까지 왜 이래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납득할 수가 없는 게 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캐나다 중앙은행이라든가 여러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다 동결하거나 브라질, 멕시코 같은 데는 다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 외환 시장에 그걸 핑계를 대면서 예. 그 공무원들의 항상 최고의 목표는 재정 안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이 위태로워지는 일을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결국 재정에 대한 어떤 우려를 너무 과장하면서 성장은 희생하되 특히 내년 R&D 예산까지 저렇게 감축하면서 먼 미래의 성장은 희생하는 대신 지금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서 좀 후임자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물론 이건 저희 추측일 뿐입니다. 자,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환율 리스크, 환 리스크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짚어주시면서 전반적인 상황 알려주셨고요. 또 한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요즘 물가가 잡히는 듯하다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4개월째 3%대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 물가는 좀 어떻게 보세요? 곧 2%대 가지 않겠는가. 연말 연초 사이 2%대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가가 10불 정도 내리면 우리나라 물가가 대략 0.3에서 0.4% 빠집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예. 우리도 굉장히 수입하는 원유 가격에 의존하죠. 이번 예. 요소수 파동에도 보는 것처럼 사실 우리 국내에서 작업하는 원자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건 값을 좌우하는 것은 국제 원자재 가격. 네. 여기다 두 번째 환율이에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최근에 60달러대까지 그래서 지난 8월 9월에 90불에 비해서 한 30불 가까이 20불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여기서 물가 하락 요인이 상당히 생겼고 환율도 작년 이맘때 1,400원대였는데 지금 그래도 1,300원이니까 예. 안정되어 있다 보니 이쪽에서 수입 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되게 식사하러 가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갈 때마다 종이로 전부 가격을 맞아요. 올리니까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우리 외식 물가랑 개인 서비스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예.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서 상승이 드디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릴 만큼 올리고 여기서 더 올리면 손님 안 가요. 손님들을 다른 가게에 쫓아버리겠다. 예. 이런 걱정을 하는 레벨에 도달을 하면서 최근 우리나라의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드디어 전월 대비는 0, 전년 동기 대비를 해서 보더라도 한 3%까지 둔화돼서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연쇄적인 개인 서비스 요금의 급등 사태들은 이제 마무리 국면에 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 뭐 우리나라는 이제 남아있는 최대의 리스크는 우리는 또 전기요금인데 네. 이것도 또 국제유가 이렇게 떨어지고 특히 천연가스 가격까지 최근에 좀 안정되고 있어서 예. 그래도 우리 올해 연초 난방비 쇼크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물가는 다행히 잡혀간다는 말씀 주시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에피소드 하나 있었는데요. 옆자리에서 식사하던 어떤 아저씨 분께서 종이로 또 가리면서 가격 인상된 그 메뉴판을 보시더니 아주머니 그 메뉴판 옆에 뭐가 있었냐면 고춧가루 국내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르치면서 키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주머니 저거 다 다시 중국산으로 바꿔주시면 좋겠고 내 건강은 내가 챙길 테니 가격이나 다시 낮춰라 하신 분도 계셨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는 당분간 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올라온 가격은 인하된 적이 없죠. 아 그렇네요. 저희들이 경제학자들끼리 하는 말은 이제 톱니 효과. 예. 오르는 거는 되는데 뒤로는 안 가.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한번 여쭤볼게요. 뭐 계속 이거 이제 사람들이 안 믿어요. 가계부채 시한폭탄이다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이게 무슨 시한폭탄이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계속 늘긴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20년째 가계부채 걱정을 하고 있죠. 그 20년 전에 카드 위기. 아 예. 예, 그때가 사실 가계부채가 제일 위험했던 순간이었고요. 왜 그러냐면 가계부채 대부분이 단기의 고금리 부채였습니다. 그러면 금리 상승이나 경기 변동에
취약해지죠. 네. 그래서 500만, 400만 신용불량자 사태가 벌어졌던 그 아픈 정말 기억이 있고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최근 가계부채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부채 대부분이 부자들한테 집중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DTI 규제 때문이죠. 네. 우리가 대출을 좀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소득이 많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장기로 받아야 되죠. 그죠? 예.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DSR, DTI 규제들을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 때 부유한 사람들, 소득 수준이 많고 담보물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처럼 서울 지역의 실거래가 가격이 고점 대비 30% 빠졌는데도 사실 작년에 가계대출 연체율이 거의 올라오지 않았어요. 예. 반대로 올해 이제 뒤늦게 조금 올라온다 그러지만 0.24%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 잠깐 했었던 2002년에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카드 연체율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납니다. 예, 12%였습니다. 이 10개 100명한테 대출을 해줬는데 12명이 연체.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은 0.24%.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정말 규모로만 보면 너무너무 큰데 그 대부분이 소득도 많고 자산도 아주 많으신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나가고 예. 이제 우리나라의 소득 하위 계층들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대출이 안 나고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하자면 건전성을 잘 관리한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이건 완전 부의 분배를 왜곡시키는 대출이 예. 집약됐던 셈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위험한 대출은 결국 전세자금 대출이고 이제 이게 지금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앞으로 문제들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금리가 급등하고 집값이 폭락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만 예. 그런 아주 심한 강한 가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면 예. 저는 가계부채 문제가 분명히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한 요인인 건 사실이지만 그 구조를 뜯어보면 급박한 위기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은행이 아무 근거 없이 돈 빌려준 거 아니다. 돈 빌려줄 만한 사람에게 빌려준 것이니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아주 늪으로 빠뜨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로 전망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이 정도 평가를 해주신 거는 많은 분들이 좀 위안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부채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도 경고를 많이 하고 또 정부도 그걸 신경을 많이 쓰면서 네. 잘 관리를 해온 게 지난해 올해는 되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사실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잠깐 우리 광고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 이 특례 보금자리론에 이제 내년에 신생아 또 보금자리론 예.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또 정부가 다시 가계대출을 쪼였던 그걸 풀기 시작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서 예. 그러지 말고 남의 돈으로 자꾸 경기 부양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 정부가 재정을 좀 썼으면 한다라는 제 마음도 조금 담고 싶습니다. 맞아요. 실제 정부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해주겠다는 금액이 근 5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거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지 의구심이 들 예, 정도였는데 내년에 신생아 대출도 27조, 26조 잡혀 있는데 지금 2살 되기 전에 아이들을 가진 네. 가정, 그러니까 결혼 안 해도 상관없고요. 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저금리 2%인가? 그렇죠? 예, 굉장한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효자 효녀들이 지금 태어난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또 중국 리스크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중국 경제의 어떤 의존도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나야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텐데 중국은 요즘 어때요? 만신창이다.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문제이자 최대의 장점이 뭐냐면 저축이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축이 많다라는 걸 강점으로 나타내려면 이 저축을 활용해서 잘 투자하면 경제가 성장하죠. 그동안 잘해왔는데 네. 지난 5년 전에서 10년 정도는 중국 경제에 생긴 문제가 이제 그 어마어마한 저축이 어디로 갔냐 하면 과잉 투자와 그리고 부동산 투기로 갔다는 거죠. 왜? 이제 힘들잖아요. 점점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거기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라면 예. 뭔가 이제 투자라는 것들이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300km, 400km 달리는 고속철도가 여기 개통됐는데 그 역에 하루에 이용객이 800명이라는 등
그런 역들이 개통된다 그러잖아요. 유령역들이 예. 만들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 과도한 과잉 투자를 해버려서 투자의 효율이 완전히 떨어졌고 더 나가서 부동산에도 투기를 많이 하면서 어마어마한 집들을 지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을 받는데 거기는 계약을 할 때 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21년 공동부유 기억나시죠? 네. 모두 공평하게 잘 살자라는 그런 공산주의스러운 어떤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부동산 건설 회사들을 이제 혼을 내기 시작하면서 헝다부터 컨트리 가든까지 줄줄이 망하는 가운데 이제 약 500만에서 400만 명으로 집계되는 분들이 돈을 다 넣어놨는데 집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집은 지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런 일들이 빚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봐도 다 뻔히 보이는 게 첫 예. 번째 금리 인하해서 부동산 살리자. 인데 미국이 5.5인데 중국 예금금리가 1.5거든요. 예. 지금도 돈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못하죠. 두 번째가 재정.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도 있고 해서 재정이 GDP 대비해서 정부의 광해 부채가 모두 GDP의 120%. 예. 세계 1위인 일본이 230%, 그다음 세계 2위인 180, 170% 정도인 이탈리아가 세계 3등 정도라면 네. 거의 미국 레벨로 안 좋은 예. 상황인 거죠. 근데 미국이야 세계 넘버원 그리고 1인당 GDP 6만 불짜리 나라지만 여기 1만 불 그렇죠. 나라가 이 정도 부채를 짊어지고 있으면 여기다 과연 미래의 부채를 쌓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죠. 마지막 이제 방법은 예. 규제 완화. 부동산 관련돼 있는 뭐 투기꾼 잡겠다라고 했던 수많은 규정 다시 다 풀고. 파기하고 공동부유 미안하고 선부로 가자 하면 되는데 이제 이건 또 체면 문제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결국은 두 번째 뭐 재정은 경기가 좋아지면 살릴 수 있어 라고 하며 아마 어마어마한 부채를 그러니까 한도 이상의 부채를 네. 쌓는 방향으로 해서 정부 재정을 쓰는 방향으로 지금 갈 거라는 게 내년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입니다. 그러면 예. 당장은 좋아지겠지만 이제 더 큰 부채의 산을 쌓을 수 있어서 경제가 제때 성장하지 못한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 환율이 제가 걱정이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재정을 많이 투여하게 되면 위안화 가치에 또 영향을 미칠 텐데 외환 시장에서 우리나라 원하는 위안화 가치와 무관하지 않잖아요. 연동되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 거의 한 20% 이상이 대중 수출이니까 이제는 뭐 대미 수출이 많습니다만 그런 요인들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 중국 경쟁력이 강해지고 예.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격을 받으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오를 거라는 기대가 형성되는 거죠. 예. 자, 이런 기대의 악순환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환율이 중국에 연동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다만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 정부가 이 세 가지 대안 중에서 제일 좋은 대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저축 그렇게 많이 해봐야 이제 효용도 없고 경제 성장도 이제 힘든 상황에 도달했으니까 소비를 부양해봐 좀. 네. 그리고 환율도 내리고 그렇게 해서 내수를 좀 부양하는 방향으로 가고 국영기업들 구조조정 좀 해.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지만 네. 예, 그동안 잘해왔던 걸 갈아엎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알잖아요. 그게 그렇게 쉬우면 우리나라가 97년 외환위기 안 겪었죠. 우리도 그때 내수 위주로의 성장 전환을 해보려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참 거대한 전환을 하기도 어렵고 금리도 재정도 그리고 규제 완화도 참 뭐든 되는 게 없는 결국 중국은 세계 선진국 경기가 좋아져서 자기도 수출 잘 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예,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만신창이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네요. 우리 오늘 홍춘옥 대표님과 같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금융 전문가와는 달리 우리 홍춘옥 박사님 오시면 꼭 박사님에게만 여쭤볼 수 있는 질문들이 몇 개 있죠. 지금은 프리즘 투자자문의 대표로 계시긴 합니다만 한때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국민연금을 운용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국민연금과 관련된 얘기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슬슬 연금이 들어오는 금액보다 우리가 내보내는 즉 지출하는 금액이 커지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연금이라는 건 우리나라 증시에도 가장 큰 손 중에 하나잖아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노른자위 회사의 아마 2대 주주들은 다 국민연금일걸요? 그러면 그 국민연금이 우리에게 이제 연금 매달 주기 위해서 증시에서 돈 찾아서 주기 시작하면 이거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되냐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전망해야 됩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나가고 있어요? 예. 2021년 4월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연금 매도 때문에 시장이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때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규정까지 바꿔서 예. 국민연금 주식 못 팔게 했었죠. 예. 예, 그때가 국민연금이 한국 국내 주식을 180조 조금 더 갖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주식을 매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 가격이 이제 거기서 고점에서 30% 이상 폭락하는 바람에 2022년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8%. 역대 최악의 성과를 기록하게 됐던 이유가 네.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을 규정보다 물론 규정은 바뀌었지만 예. 규정보다 너무 많이 들고 있게 했던 그때의 조치들 때문에 그 손실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이라는 곳은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에 대해서 15%다. 네. 16%다 이렇게 투자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채우는 걸 해야 되는데 예. 그때 못하면서 큰 손실을 입었잖아요. 예.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주가가 많이 폭락하면 반대로 이제 국민연금이 사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체 비중에 비해서 국민연금이 주식 들고 있다가 국내 주식 비중이 크게 줄어버렸으니까. 예.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냐면 9월 기준 올해 9월 기준 140조로 줄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연금의 규모는 그때 800조 후반에서 지금 1000조가 되면서 예. 2, 3년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규모가 매년 100조씩 커지는데 국내 주식은 오히려 줄었다. 예.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주식 투자의 어떤 비중들을 앞으로 늘려나가겠지만 55% 이상으로 늘립니다. 예. 전체의 55% 이상을 주식을 하지만 그 대부분은 해외로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뭐 이게 올바른 걸까요? 저는 굉장히 찬성하지만 예. 그 충격이 없는 건 아니겠죠. 일단 국민연금의 어떤 주가 방어 기능은 예전에는 국민연금은 주가 폭락하면 연기군 그러면서 사줬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걸 2022년에는 너무나 많이 들고 있다 손실을 입어버린 상황이어서 제대로 못했고 올해도 사실은 전체 비중에서 보면 계속 줄이는 중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 딜레마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 우리 노후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건 좋지만 우리 모두 지금 재테크 차원에서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데 가장 큰 손이 비중을 줄인다는 건 우리 증시에 투자할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국민연금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 저라도 팔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왜냐하면 그 조직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2021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국민연금이 너무 시장에서의 비중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짊어져야 됐던 십자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국민연금이 아까 우리 박 교수님 자리하신 것처럼 전체 시장에서 2대 주주, 3대 주주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민감한 사안에 대한 찬반 표결에서 항상 국민연금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고 심지어 처벌도 받고 감옥도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연금 규모가 2030년대 좀 후반 정도 되면 1,700조까지 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년 100조씩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앞으로 몇 년간은 그러다가 줍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연금이 대규모 매도는 안 할 것 같은데 예. 이 수준에서 많이 살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중이 줄고 급격한 매도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은 남았다. 그런데 이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확실히 매도에 대한 걱정은 조금씩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2024년을 앞두고 난 꼭 이 말은 해주고 싶다 하는 조언이 있으시다면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올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냐면 저도 뭐 국민연금에서 일을 했고 지금 경제분석가 생활을 이제 31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맞출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이맘때 했던 전망을 지금 돌이켜보면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그만큼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어떤 방향에 대한 베팅이 아니라 나의 예측이 빗나갔을 때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예비자금 아니냐.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년 시장 뭐 오늘 다 들으신 분 알겠지만 좋게 보거든요. 성장률도 올라간다 그랬고 미국 금리도 인하될 가능성 있지 않냐라고 보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혹시 모르니 내가 만에 하나 나의 선택이 틀렸을 때를 대비해서 여유 자금도 남겨놓는
그런 올인하지 않는 투자를 하시면 2024년 아주 좋은 성과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까마득한 후배를 위해서 구체적인 수치 하나만 주세요. 100이 내 자금이다. 그럼 현금 비중 얼마? 적어도 7대 3 정도,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7 정도를 투자한다면 예. 3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 미국 달러가 저는 현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 원화가 과연 그러니까 그 폭락이 왔을 때 나의 자산을 지켜줄 만한 그런 안전한 자산은 아니잖아요. 센 말씀 오늘 많이 하시네. 아니 환율이 같이 움직여 버리니까요. 예, 예. 그래서 달러 자산들에 대해서도 분산해두고 특히 예. 최근에 외화 예금을 대체할 만한 네. SOFR이라는 좋은 상품들이 네, 속속 네. 상장되고 거래량도 엄청 많아요. 음. 그런 상품에 조금 여유 현금 두면서 시장이 그대로 가면 네. 차익을 실현해서 옮겨 놓으면 되는 거고 음. 만에 하나 내가 틀리면 저가 매수해서 네. 더 수익을 크게 확대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주옥 같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컨츄리 꼬꼬의 김미입니다. 오늘 양효걸 기자가 요소 대란에 대해서 설명해줘서 제발 요소 좀 내놓으라고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